저는 평소에 찬실이처럼 청소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찬실이가 그렇게 집을 잘 치우는 모습이 열심히 하는 건 나와도 집을 깨끗이 잘 치운다는 느낌은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정말 청소를 잘해요. 네, 정말 지금 당장 가사 도우미가 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점은 굉장히 많이 닮았고, 그러니까 저는 일에 경중이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의 어떤 우선순위 아니면 일의 가치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볍고 무겁고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좀 천성 자체가 그 찬실이처럼 밝고 꼿꼿하고 맑고 곧세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저는 뭐 이렇게 눈앞에 뭐가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꽂히면 약간 돌진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중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 그러니까 오늘은 청소가 중요하면 오늘 청소 최선을 다하고, 오늘 영화 찍는 게 중요하면 영화 찍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부분이 찬실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왜 찬실이 약간 직진이고 집중형이잖아요. 그런 게 저랑 닮았고, 이 배우님이 이 역할을 하셨을 때 정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분이 혼자 오롯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얼굴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빛나는 순간들이 많지만 엔딩 장면에서 후레쉬를 비추면서 비치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이분이 아니면 누가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좋은 얼굴을 가지셨고, 진짜 제게 강말금은 복댕이가 맞습니다. 예. 근데 강말금 배우님께서도 연기하시면서 이거는 너무 나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도 그렇고. 이게 시나리오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시나리오가 본래는 부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말로 돼 있다가 감독님과 첫 미팅을 하고 감독님께서 한번 시나리오를 수정하시는 어떤 시기가 있었거든요. 2주간의 시기 동안 부산말로 바꿔오셨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한다기보다는 이제 영화 작년 가을에 상영할 때 제 친구 딸이 와서 그 말금이 이모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뭐 방 닦고 뭐 국 끓이고 그런 것 같은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는 집안일이 항상 진행형입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깨끗해지지 않는 거죠. 계속 예. 뭔가 하고 있지만. 집안일을 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손을 놓습니다. 그냥 방 2개 닦고 하나 남았는데, 거실 하나 남았는데 안 닦는 거죠. 그냥 힘들다 싶으면. 끈기가 없네요, 사람이. 집안일은 착같이 해야 그래야 한다고요. 집안일은 그냥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끝까지 할 수 없다. 집안은 맨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저는 청소가 좋은 이유가, 저는 약간 통제의 욕구가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청소를 하면 딱 이 공간이 갑자기 싹 정리가 돼서 깨끗함을 당장 저한테 주잖아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 성과이기도 하고, 그게 통제가 되잖아요. 제 힘으로 갑자기. 그게 아마 청소가 주는 엄청난 쾌락이 아닌가. 쾌락까지는 아니고 쾌감. 약간 변태적인 이야기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 영화라고 하는 거는 그 완벽하게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일단 변수가 너무 많고, 특히나 아마 이번엔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프로듀서로 일을 하실 때는 사실은 끊임없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수습하면서 영화를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프로듀서로 일을 하실 때 하고 연출하실 때 하고 영화에 대해서 어떤 내 생각이나 태도 같은 게 달라졌다는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PD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플랜이 딱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만큼 하겠다는 그런 것도 확실히 있고, 그걸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영화라는 게 진짜 변수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날씨부터 시작해서 그날 스태프들의 어떤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변수가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습하는 일도 PD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청소하는 것처럼 그 일환으로 이렇게 진짜 PD 일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저는 그래서 변수가 생길 때 너무 괴로워했었어요. 이 통제 욕구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변수가 생기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또 돌려놓을 그 힘의 동력도 사실은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 기질이 또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전혀 저랑 안 맞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일의 경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당장 그거 맡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몰두해서 했던 것 같고요. 감독이 돼서 되게 힘들었던 건 감독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컨펌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진짜 아니 이런 소품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냥 진짜 하다못해 이것도 이렇게 놓을 것인지 이렇게 놓을 것인지를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은데 누가 와서 감독님 이거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으라면 진짜 속으로는 그래도 네가 좀 알아서 해라 하고 싶은데 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선택하는 직업이라고 해도 진짜 가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영화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선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독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은 자기가 모를 때는 모른다고 확실히 얘기하고 어떻게 선택하면 될런지 조언을 구할 때는 구해야 되지만 또 이것이 맞는데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할 때는 또 이걸 지키기 위한 또 감독만의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감독은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 직업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왜 초반에 이 찬실이 일을 그만둔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네가 하는 일이 뭐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일단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알만한 사람들도 사실 그거는 그 감독의 세계였고 그 감독이 한 것이지 역할이 없었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목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딱 보고 이 사람 이런 거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일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한 일을 수습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일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찬실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남들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이 찬실이 그동안 열심히 해온 일에 약간 배신당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 저는 그런 부분부터 사실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40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오랫동안 한 일로부터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 같은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 영화라는 일의 또 특성상 좋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 끝에 갑자기 감독이 죽고 나는 일이 없어졌고 진짜 기자님의 공감 능력이 매우합니다. 제 심정을 지금 그대로 대변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저랬어요, 제 마음이.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부터 이걸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에 고꾸라져 본 사람들만 이해하는 정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고꾸라질 때 우리가 이를테면 엄청나게 큰 기둥에 걸려 넘어지진 않잖아요. 눈앞에 있는 요만한 돌덩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순간에 그럼 찬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음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감독님께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처음에 이 영화 속에 찬실이 같은 순간이 있었을 때 내가 그래도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결국은 내가 영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만들었던
이 사건이나 사람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배우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배우님께서는 원래 직장을 다니시다가 한 30 정도의 나이에 연기를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아예 방향을 바꾸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뭐 살면서 뭐 크고 작은 굴곡들을 맞이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가장 저한테 아팠던 순간을 꼽으라면 제 스스로가 영화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방금 이 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남들이 몰라도 된다. 나라는 사람이 가려져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일은 그만큼 신념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그냥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생긴 그 단단함과 또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과 크게 욕심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직했을 때 그렇게 아팠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욕심을 내다가 이랬으면 어른들 말이 맞네. 욕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는다구나 이게 아니라 그때는 실직했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때려치우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만두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진짜 뿌리가 이렇게 뽑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송장처럼 지냈던 시기도 있고 저만 알 되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윤여정 선생님이 전화 와서 제가 영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고 반찬 장사라도 해볼란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죠. 근데 반찬 하는 것보다는 그 보수가 얼마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의 어머니 역으로 나오는데 사투리를 쓰는데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지 못하는 분이어서 그 사투리를 이제 네이티브처럼 잡아줄 수 있는 언어지도 선생님을 뽑는데 그거 그냥 네가 하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망설였어요. 그것도 사실은 영화 일은 아닌데 어쨌든 영화 현장에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약간 자신은 없었긴 했는데 또 좀 돈벌이는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한다고 하고 현장을 가게 됐는데 그때 그냥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 부모가 자식을 떼놓고 저 자식을 안 보고도 내가 살겠지 싶어서 이를 꽉 깨물고 그 자식을 어디다가 이제 맡겨놓고 돌아섰다가 그 자식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자식을 내가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굳이 설명하자면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영화를 찍는 걸 보는데 제가 저걸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영화 촬영 현장에는 좀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아무리 작은 현장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촬영 슛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사인을 하면 조용해지잖아요. 저는 그 순간이 항상 약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늘이 떨어져도 소리가 들릴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공간에서 갑자기 순간 조용해지면서 이제 배우가 감정을 잡고 이제 대사를 시작하는 순간에
약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장의 맛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그곳에 계속 계셨던 분한테는 이거는 다시 한번 가서 그걸 보는 순간 도저히 떠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일해오던 그 현장에서만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약간 착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딴 현장에 갔는데 딴 현장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용기가 생겼어요. 아, 다 똑같구나. 내가 너무 외골수 같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카메라가 돌 때 그 렉이라는 버튼이 반짝하고 불이 들어오면서 일순간 조용해지거든요. 그때 정말 사람들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근데 이제 분명히 바로 직전까지 무였었는데 갑자기 물질로 남아서 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화가 되게 신비스러운 게 있는 매체거든요. 네. 손이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죠. 네, 감독님 표정이 너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던 일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배우님 같은 경우, 강말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생업으로 하던 일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생업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이 모든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데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배우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셨을 때는 또 그만큼 큰 어떻게 보면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때도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계기는 사실 대학 2학년 때 어느 여름이었고요. 그때 저희는 방학 때마다 동아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새해라는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새해에 그 소년 역할, 그러니까 주인공 남자 그 어떤 오누이가 주인공이었고 동생 남자 역할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안쓰럽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어느 순간에 그때 제가 저희 학교 극장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아주 오래된 극장이에요. 저희 극예술연구회가 그 6.25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저희 부산대 나왔는데요. 그 극장을 되게 사랑했고 거기에 조명이 켜져 있는 걸 객석에 앉아서 보거나 그런 걸 막 좋아하고 있을 때 어떤 인물을 통해서 제가 너무 기쁨을 느끼면서 그 순간이 기억나요. 연극 하고 싶다, 배우 하고 싶다, 이 순간이 이제 기억이 났는데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평범한 외모와 또 저희 집안이 뭐 가난하게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4년제를 졸업하고 나면은 좀 더 월급을 많이 받는 데서 취직을 해서 그 집안에 돈을 보태야 되는 상황이었고,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배우가 하고 싶다. 저 멀리 한예종이라는 숲속에 예술학교가 있다고 하더라. 거기에서 나는 연기과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못 내고 취직을 해야 됐었죠. 근데 취직을 해도 좀 준비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맞는, 최대한 맞고. 아니라고 하면 가장 내가 벌 수 있는 돈에 좀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가던가 그런 게 아니었고, 적당히 150만 원 주신다고 하시고 집에서 멀지 않고 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맥없이 계속 직장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뭐 철학 모임 뭐 이런 것도 갖기도 하고 온갖 딴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에도 그만한 깊이로 가닿지 못하고 사람하고 사귀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 어떤 것도 그만한 깊이로 저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버티다 보니까 일종의 우울증이 왔던 것 같고, 또 서울로 발령을 받고 떠나게 됐을 때 사실은 나와 언니가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주는 이 생활을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던 엄마한테서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1년하고 좀 지났을 때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나는 30이다. 난 이제 할래 라고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살면서 이제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그게 우리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저는 이 영화 속의 찬실이가 영화를 왜 어떻게 그만두게 되는가가 너무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어떤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내가 이런 어떤 너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애매하게 좋을 때 애매하게 견딜만 할 때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다들 너무 쉽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강마금 배우님이 그렇게 일을 그만두시고 연기를 하시기로 한 것도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 주인공은 어쨌든 영화를 그만두게 된다. 타의로 자기가 그만두려고 한 게 아닌데 그만두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정도의 충격을 주는 계기가 되는 건 이 감독이 죽어야 된다 라고 결정하신 그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게 더 충격일까? 어떻게 됐을 때 이 찬실이는 영화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무슨 해고를 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팀하고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 생각해봤어요. 네. 시나리오 쓸 때. 근데 그 중에서 죽는 걸 선택하셨잖아요. 네. 이 영화는 찬실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실직이에요. 근데 실직이 모티브인데 어떻게 해서 실직을 하게 됐느냐 관객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정보고 그 전사에 충분한 이제 할애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화가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에 그 전사를 보여주는 게 그거는 본론에 계속 진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강렬한 한신의 이 영화의 전사가 남들도 저도 관객들도 납득할 만한 확실한 오프닝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설득이 돼서 이제 쭉 간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해고도 생각해봤고요. 찬실이가 사기당하는 것도 생각해봤고 강말금 배우님께서 알지 못하셨던 네. 그 배역의 운명이 누가 공금횡령하는 것도 생각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직하게 되는 모든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다 생각해봤어요. 감독이 암 선고를 받아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 것도 생각도 해봤고 그런데 제가 써놓은 그 이야기의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그 톤에 가장 어울릴 만한 오프닝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가장 강렬한 건 누군가의 죽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윤리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닌 이상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죽으면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실이한테는 감독이 없으면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굉장히 좀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PD로 제가 상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감독이 죽으면 찬실이도 끝나는 거죠. 그 운명이. 다른 현장에 갈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한 감독하고 그렇게 굉장히 오래 한 PD들은 틀림없이 그런 그 감독이 죽으면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프닝을 쓰는 것이 가장 사람들을 설득하기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만약에 감독이 뭐 실제로 이런 오프닝이 아니라 죽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필이면 네, 그때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저도 생각 안 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이제 유언 남기고 내가 없어도 니는 잘 비싼 애 니가 살아야 된다 앞으로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거는 상상만 해도 카메라가 내면 연기를 훑어야 되거든요. 감독의 그 표정, 얼굴.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캐릭터가 강화된 그런 개성 있는 그 힘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사건 중심의 영화가 아니라. 그러면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써놨던 톤에 또 어울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하게 된 거죠. 네. 네,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은 되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전 사람들이 그 오프닝을 그렇게 강렬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강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다면 감독으로서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아, 그쵸. 오히려. 예, 오히려 못 썼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는 이게 어울리겠다 싶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네 오프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단다. 네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욕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좋은 얘기한 건데. 그 뒤에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 근데 뭐 항상 그 뚜껑을 열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좀 풀이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독이 죽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확실히 이렇게 그냥 끝났구나. 더 설명 필요 없이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연기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이제 개봉하고 나서 가서 봤는데 그 포스터에서 저 사람은 왜 속옷만 입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가서 그분이 장국영 씨인 거예요. 사전 정보 없이 갔습니다. 예, 저는 생생하게 오셨네요. 네, 저 그렇게 스포일러 많이 당하면 저도 또 재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처음에 등장할 때는 장국영이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장국영이라고 거짓말하는 동네 남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집에 왜 들어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너무 천연덕스럽게 사실 그 대목부터 시작해서 이 장국영이 나오는 모든 장면이 말이 됐던 이유는 사실 강마루 배우님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그래요? 라고 갑자기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현장에서도 아마 배우분들끼리 호흡을 맞추고 연기를 하실 때 사실 되게 웃음을 참기도 어려운 대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는 정말 그 장국영을 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국영 같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그 사람을 대하는 강말금 배우님은 항상 장국영을 대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연기의 호흡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정말 장국영이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할 때 사실 분명히 상대방이 있는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유령하고 하는 연기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장국영과의 시퀀스들을 찍으시면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재미있는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 사실 촬영 전에 제일 걱정했던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 거 애도 이제 내가 미쳤는갑다 돌아는갑다 도 뭐도 바로 열고 기절한다 이렇게 기절을 어떻게 하며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었는데 마치 현장에서 그냥 흘러갔어요. 이렇게 뭘 걱정했어? 라고 하듯이 그냥 잘 흘러가서 참 좋았어요. 그 김영민 선배님과 한 모든 장면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흘러갔고 그건 한편으로는 장국영이라는 그런 대상과의 연기는 어디에서 모방을 하거나 할 게 전혀 없잖아요. 사실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피차간에 더 자유로웠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김영민 선배님이 장국영 역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신나하셨어요.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너무 이 역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재밌는 요소 하나를 꼽으세요 하면 장국영이거든요. 마치 그게 마음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잘 흘러갔고 재미있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그 둘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중국말로 한마디 하잖아요. 그거 만들었을 때가 참 재밌었는데 그게 본래 시나리오에 없었고 감독님이 아니라고 써 예, 있었다. 아니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고 감독님께서 이제
그때 아니가 중국말로 뭐야?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셔서 이제 그걸 바로 현장에서 하고 첫 테이크에 스태프들이 웃어. 네,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터졌죠. 또 웃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스태프들은 그날 찍을 대본만 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는 아니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장난기가 발동하더라고요. 저 옆방에 가서 쭈구리처럼 앉아있고 리딩을 같이 셋이서 연습하는데, 근데 이거를 중국말로 고치면 되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중국말 할 줄 아는 스태프 한 명 살짝 불러갖고, 왜냐면 그 연습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는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켜보고 이제 딱 현장에 가서 이제 스태프들은 모르잖아요. 아니를 부슈라고 고칠 걸. 그거 한번 해보고 웃으면 그대로 가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웃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됐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혹시 영화 시나리오 쓰시면서 처음에 쓰셨던 것하고 이제 완성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것하고 사이에 제일 큰 차이는 뭐예요? 처음 썼던 초고는 일단은 가장 크게는 자기 연민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그 재밌고 코믹한 톤은 그대로 있기는 한데 연민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꽂히면서 걷어졌기도 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불친절하고 더 판타지가 강화된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이제 그 고치면서 저는 이제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도 응원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친절하고 모호하고 애매했던 씬들을 점점 선명하고 객관적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했던 거죠. 예,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두 버전을 결국 받고, 그 두 번째 버전이 그때는 눈물이 방울방울이긴 했지만, 근데 그 최종본과 영화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엔딩입니다. 그 기차를 뚫고 나중에 장국영 혼자 그 장면은 없었잖아요. 편집을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내신. 원래는 그 손전등 비추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비추면서 피디님 우리 봄이 오면 또 같이 영화 만들어요. 그래 그러자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제가 촬영하는 날 당일까지도 그 엔딩은 뭔가 약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 더 좋은 생각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그 엔딩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괴로워하다가 우리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라는 대사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고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짓은 잘 안 하는데 엔딩은 진짜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쳤는데 그 스태프들과 그 많은 배우들이 다 불안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못 믿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추웠습니다. 새벽 3시까지 찍었거든요. 배우님은 추워갖고 정신이 없었고, 또 한켠에서는 촬영 감독이랑 조명 감독은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이 엔딩이 사실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감독이 이런 무리수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잘 지내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엔딩 찍을 때 막 추운데 소리쳤던 거 생각 안 나니까 다 내를 믿으라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를 믿고. 그날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추위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진짜 약하거든요. 네,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찍었고, 역시나 그 편집을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 하나 빠져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믿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가 사실 영화라는 말이거든요. 찬실이가 보고 싶은 영화인데 찬실이가 만든 영화라기보다
찬실이가 보고 싶어 하는 아직 우리한테 도착하지 않은 어떤 미래의 어떤 영화를 말하는 건데 저한테는 이제 영화가 또 삶이고 세상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보니 어떤 또 사람한테는 영화가 아니고 삶처럼 또 펼쳐지기 또 그렇게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되나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냥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이 내뱉는 대사 뒤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느껴졌으면 했지만 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편집해서 보니까.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붙여야겠다고 생각해서 편집이 끝나고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고 3개월 후에 보충 촬영을 해서 지금의 엔딩이에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너무 재밌는 게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특히나 첫 번째 영화 만드는 감독이 영화 현장에 여러 번 있었던 이 스태프들하고 일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기도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다들 더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이제 그렇게 변수가 생겼을 때 더 막 이런 불안감도 고조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영화는 순서대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엔딩은 그 뒤로도 저희가 꽤 분량이 남아있긴 했는데 어쨌든 엔딩을 그렇게 찍는다는 것은 스태프들한테 굉장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 맘처럼 안 따라오길래 아니 그럴 때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왜냐면 2번 다시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대로 거기서 해결할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이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무리수를 뒀던 거고 결국은 그 씬 때문에 촬영 감독이 한 며칠 동안 입을 굳게 다물더라고요. 네, 그 다음날 미안하다 커피 뭐 마실래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입이 대빨로 나와 있고 이러는데 결국은 잘 풀었습니다. 네. 영화 이제 완성된 거 보고 나서 아마 확실하게 풀리는 건 결국은 완성본 보고 나서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완성본을 본 다음에 더 사이가 틀어지는 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이제 완성된 거 보고 아마 마지막 대목 마무리 저는 진짜 달 보고 찬실이하고 이제 윤여정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차례로 달 보고 이렇게 뭔가 비는 것처럼 이따가 이제 손전등 가지고 일행이 다 같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대목부터 끝까지가 다 판타지 같은 거예요. 너무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찬실이가 하는 일은 뭔가 영화를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팀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게 이 일행을 앞으로 보내면서 이 등불을 비춰주는 손전등을 비춰주는 게 완전히 다 모든 거를 상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처음에 영화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끝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 멋지게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영화를 찍는 동안은 그런 분위기였을 테니까 이제 같이 시사하신 다음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마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 전에 먼저 배우님께서는 완성된 거 보시고 나서 처음에 보신 감상이 어떠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우들도 연기를 하지만 완성된 영화가 어떤 모습일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예, 후반 작업 후시 녹음을 위해서 편집본을 봤어요. 그걸 보는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개선하고 싶은 면이 있는데 느려요. 뭔가가 리액션도 느리고 그러면서 저는 보면서 그러는 거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대사해! 그러면서 저는 봤는데 그래서 좋은 어떤 모니터 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건 마음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였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최소한 어떤 머리가 좀 복잡한 분들이 가벼운 마음 그리고 복잡한 머리를 심플하게 하고
이렇게 극장문을 나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저는 엔딩 얘기를 너무 들려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에서 할머니의 시가 할머니의 이 영화의 시작부터를 감싸는 것 같고요. 또 이 엔딩, 감독님께서 나중에 생각해내신 이 엔딩이 다시 이 영화를 한 번 더 감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저는 참 좋다. 김초희 감독님이 입봉이시니까 정말 새로운 예술가의 탄생이다라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너무 민망하실 텐데 옆에서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영화를 처음 편집본을 본 감상은 머리가 심플해지겠구나 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할머니의 시 장면도 되게 좋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찬실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거나 쓰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멋진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든지 예술의 소재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찬실이 같은 인물이 사실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많이 보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면 40대가 되어서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애인도 아닌,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닌, 그 상황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누구다라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진 어떤 시간을 보내는 여자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찬실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 중에 장국영도 있는 것이고, 정은임의 영화음악이라는 옛날 라디오 프로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 그 프로그램에 정성일 평론가가 나오는 코너를 녹음해서 들었었어요. 다시 들으면서, 왜냐면 그때는 영화를 지금처럼 OTT로 그냥 찾아서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목을 들은 다음에 그 영화가 우연히 걸릴 때까지, 뭐 AFK에서 틀어주든 아니면 어디 시네마테크에서 틀든 무슨 방법이 생길 때까지 그 영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게 너무 잘 떠올라서, 이제 그 후반부 대목들을 보면서는 그치, 그런 감각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연기를 하시면서 아마 배우님께도 찬실이의 장국영이나 정은님의 영화음악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이렇게 뭔가 지금 하는 일이 힘들거나 아니면 지치거나 할 때 좀 다시 의욕을 끌어올리는 그런 좋아하는 배우라든가 영화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영화를 사랑한다, 연극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은 계속 바뀌고 그리고 영화라고 해도 뭐 어떤 감독을 사랑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객석에 앉아서 제가 행복하고 객석에 앉아서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영상, 새로운 저만의 영화를 보면서 행복하면 그 영화가 좋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근데 오랫동안 저한테 어떤 굉장히 빛이 되어졌던 배우가 있었는데, 줄리엣 비노시라는 배우가 참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려내는 인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영화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특별히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TV 그냥 공짜였어요. 그 영화가 그때 LTV 플러스에서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라는 영화를 그냥 틀어놓고 지냈어요. 그냥 어떤 장면을 봐도 기분이 좋아서 예, 그리고 그 감독님도 정말 줄리엣 비노시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 봤네요. 그런데요, 예,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는, 그 다음에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에 나온 거 말고도 혹시 지금 말씀하신 줄리엣 비노시처럼 좋아하시는 배우나 감독이나 그때 내가 여기에 홀려서 영화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 이런
대상이 있을까요? 뭐 거의 영화랑 비슷하고요. 저는 당구경 좋아하고 집시의 시간 때문에 영화 하려고 했었고 오즈 야스지로 감독님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요. 뭐 평소에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럴 때 마음을 일종의 좀 정화시키게 만들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영화가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가 훨씬 더 저한테 그 창의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많은 감독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는 것보다 아예 다른 매체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게 훨씬 더 신선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한 번 본 이상 갇혀버리거든요. 네, 이게 소설 쓰시는 분들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소설 쓰는 동안은 소설 안 읽고 아예 비소설을 읽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든가 드라마를 보든가 다큐 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질문 한 2분 정도 받을까 하는데요. 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거고 감독님께서 먼저 한 분 지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이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좀 영화하고는 상관없는 좀 약간 짓궂은 질문인데요. 그럼 안 들을래요. 예. 그거 저는 사실 진짜 무례한 질문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무례한 질문 아닌데. 예, 다만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는 안 좋아하시나요? 그냥 저 생각보다 하나도 안 짓궂으시네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영화 막 좋아한다고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해도 그 감독님 되게 영화 잘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예의 바른 대답하시네요. 아니 여기에 놀란 감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과 그 오즈 야스지로를 그 감독님을 두 분을 비교한 거는 비록 김영과 찬실이 5살밖에 차이는 나지 않지만 지금의 시네필과 지금은 좀 시네필이라기보다는 어떤 영화를 잘 만드는 작가로서의 감독으로 사람들이 훨씬 더 열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금의 시네필과 저같이 그 90년대 시네필의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기도 했고 이 강말금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이 찬실이가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씬을 구성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찬실이는 지금 10년 만에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나갖고 꿈속에서라도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가 사실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면 어떻고 뭐 스필버그 감독님이면 어떻습니까? 뭐 다 좋다고 맞장구를 쳐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바로 정색하면서 그 남자에 대한 텐션을 확 떨어뜨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배우, 그러니까 이 찬실이는 사실은 영화가 더 중요하고 남자보다는 그리고 그렇게밖에 지금 이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마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연애의 고수들은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냥 저도 크리스토퍼 놀란 좋아해요 해야죠 지금. 네. 그런 찬실의 순수한 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지금 헐리우드에서 그 코로나19를 뚫고도 지금 극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도 코로나를 뚫고 영화가 잘 되길 기원하는 시네마 열사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질문 하셨는데 왜 그렇게 니줄을 까셨어요? 저한테 누가 짓궂은 질문을 할까봐 제가 조마조마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대목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이 나오는 대목 다 재밌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안 풀리거나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은 공부가 안 풀리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걸 더해서 이걸 돌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은 정도의 단계까지 갔을 때는 갑자기 연애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약간 엄청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이 일이 안 돼서 생기는 어떤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찬실이 그 너무 영화 같지 않아? 뭐 이러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크리스토퍼 놀란과 함께 그 분위기가 쌓여지는 순간에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아 이렇게 지금 나름 절박한 순간에조차도 영화가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정색하시고 말 빨라지는 게 너무 리얼한 거죠. 제가 아는 사람 같았어요, 진짜. 그때 너무 잘하셨습니다, 배우님. 예. 그 장면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사실의 미혼 여성인데 연애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이분이 너무 이해가 된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그런데 그때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맞장구를 치줘야 일이 승사가 되는데 이거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니 뭐 되겠습니까? 아직 정신을 예. 딱 못 차린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애가 되겠습니까? 연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맞장구를 치줘야지. 하지만 연애가 안 돼서 잘 된 거 아닌가요? 네, 연애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신을 더 그렇죠. 차리게 된 거죠. 네. 네. 사실 뭐 잠깐 김초익에게 배우는 연애 강의 좀 잠깐 들어보시면 자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있으신 분 사족이지만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어제 자 박스 오피스에서 그 찬실이는 복도만치가 메멘토를 이겼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코로나19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놀란 감독 이름을 가볍게 하지만 오늘부터 존경하기로 했잖아요. 감독님을.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번에는 배우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두 분인데 두 분의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나란히 계시는 두 분의 질문을 짧게. 일단 처음에 어떤 분 지목하시나요? 제 질문은 간단한 건데요. 예. 왜 찬실이는 이름을 이찬실로 지으셨는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그 앞에 분도 얘기해 주시면은 예, 앞에 분. 예, 그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맨 끝에 계신 분 질문부터 빠르게 하면 이찬실의 이는 그냥 저한테 가까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찬실입니다. 만약에 저 멀리 있었으면 저 찬실이 될 뻔했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찬실이고요. 찬실이라는 이름은 빛날 찬 열매실이라는 뜻을 가진 빛나는 열매의 한자 이름입니다. 그렇게 지어준 건 찬실이가 굉장히 꿈을 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내달려 왔는데도 뭔가 영화로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인물에게 소망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라도.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찬실이가 이사한 집 있잖아요. 그 집 구조가 너무 독특하면서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런 집을 그렇게 구하신 건지 아니면 어쩌다가 걸리신 건지 그 뒤를 빼고 하는 집이 전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생해서 찾은 보람이 있네요. 이 시나리오는 그 촬영에 임박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되는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장국영과 복실 할머니와 찬실이는 다 같은 집에 안 살았습니다. 근데 예산의 이유로 한 공간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집 구조로 제가 바꿀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야지 이동 시간이 짧아지면서 회차가 줄면서 제작비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공간에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집의 구조로 제가 바꾸면서 그 장국영이라는 인물이 다소 엉뚱하고 굉장히 환타지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환타지적인 인물은 와이어를 달고 좀 날아가지고 보통 환타지 하면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럴 식이 될 수 없는 영화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주는 특이함을 영화에서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문으로 주고 싶었어요. 그 문의 등태장이 엉뚱하면, 그리고 그 찬실이 집은 방은 하나인데 문이 2개거든요. 그래서 장국영 방은 복도로 움직이고 찬실이 방은 밖에서도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 구조고, 그래서 그런 집이 그러니까 무조건 특이한 구조의 집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집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집의 구조에 세입자가 보통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그러면 2명하고 3명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집하고 이 집 사람이 동시에 이 영화를 찍게끔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제가 찾은 집은 세입자가 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찬실의 방에는 짐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근데 영화를 위해서 그 짐을 다 빼고 미술 세팅을 새로 한 거고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그 방은 들어가지 마 하고 할머니가 소리쳤을 때 그 제작부 남자애들이 문을 동시에 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찬실의 방에 문이 2개 있다라는 사실을 예민한 관객들은 인지할 수 있는데, 그냥 보면 사실 그 공간에 문이 2개라는 게 인지가 잘 안 되죠. 그 뒤에 컷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확실히 이 공간이 이상하다는. 근데 제가 컷을 너무 빨리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 이게 영화가 진짜 이런 게 너무 힘들거든요. 다음에 혹시 여기 영화 찍는 분이 계신다면 컷은 좀 천천히 불러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배우는 맨날 화이트 컷을 안 부르면 이유가 그거 있었네. 언제 쓸지 모르니까 많이 찍었던. 근데 전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서 제가 원하는 연기가 딱 들어가서 딱 그거를 보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서 컷하는 거거든요. 근데 편집할 때 보면 여기 뒤에 이게 좀 더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죠.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독님하고 배우님 2분께서 영화 이야기도 해주신 것들이 듣고 나니까 영화를 다시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셔서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고 오늘 2분께서 하셨던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죠. 정말 어렵게 성사된 행사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기까지도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절대 못 올 자리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요즘에 많이 행복합니다. 저에게 걱정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사히 코로나를 뚫고 다시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좀 들이지 마시고 손 깨끗이시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요새 다들 좀 우울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드렸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주만 잘 지내고 나서 2주 후에 확연히 달라진 우리 2주 후에 찬실이 봄이 올까요? 2주 후에 극장에 갈 수 있을까요? 예, 확연히 달라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2주만 함께 고생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